어차피 늙어서 기억도 못하잖아. 제가 그 말을 중얼거리는 순간을 카메라가 담고 있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2시의 복도였습니다. 손에는 어르신의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 외곽에 작은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햇살원. 지은 지 18년 된 낡은 건물입니다. 복도 바닥이 군데군데 삐걱거립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여기를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요양원에 저 박지수가 있었습니다. 32살. 간호조무사 4년차. 햇살원에 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잠 못 이루는 어르신 손을 잡고 새벽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못 드시는 어르신 앞에서 동요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발길을 끄는 어르신 생신에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천사. 그 말은 시설 소식지에도 실렸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났습니다. 원장 김태호는 표창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수 선생은 우리 시설의 자랑입니다. 박수 소리가 작은 강당을 채웠습니다. 저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햇살원 정문 앞에 경찰차 2대가 섰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형사가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요양원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작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입수 어르신 홍기봉 85. 그 아들이 아버지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지갑 안돈이 조금씩 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외출도 못합니다. 누군가 손 뗀 거 아닌가요? 아들이 시설에 말했습니다. 시설 측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7일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원장실에서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영상에서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 어둑한 복도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 병실을 향해 곧장 갔습니다. 홍기봉 어르신 방이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분 후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여자는 복도를 걸어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고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 얼굴이 화면에 또렷이 잡혔습니다. 저였습니다. 박지수였습니다. 형사가 옆에 앉아있던 원장 김태호를 봤습니다. 김 원장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 눈이 영상을 보면서 놀라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김 원장님.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영상 본 적 있으십니까? 김 원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이름이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어르신 15명. 3년 동안 합계 310만 원. 한 분당 매달 몇천 원씩. 치매 어르신들만 골라 손댔습니다. 시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 영상에 빈 구간이 있었습니다. 매달 며칠씩.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영상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운 것인가? 하지만 카메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삭제 작업은 원장실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형사가 다시 김태호 원장을 불렀습니다. 영상을 삭제하신 겁니까? 이번엔 김 원장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1년 넘게 제 범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햇살원은 심각한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야간 간호조무사를 한 명 더 고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자진해서 맡았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일은 내가 지킬게요. 그러니 여기서 계속 일해줘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대가로 공짜 야간 근무에 묶이는 구조. 원장도 이 구조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은 형사에게 연행됐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막내 직원 하나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애가 제일 오래 제 밑에서 배운 후배였습니다. 선배가 왜? 그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홍기붕 어르신 방 바로 옆에 오말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4.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 어르신의 치매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기억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우 어르신은 6개월 전에 저를 보셨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제 손에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 어르신은 다음날 딸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수 선생님이 있잖아. 누군가 지갑을 들고 있더라고.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예요. 지수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잖아요. 꿈꾸셨나 봐요. 우 어르신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가족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또 헛소리라고 넘어갔습니다. 우 어르신은 입을 다무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제 얼굴도, 지갑 색깔도, 그날 밤 복도의 냉기도 전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이 시설에 온 날 형사가 우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오말순 어르신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 어르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그날 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전부 받아 적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끝나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술이에요. 우 어르신이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 어르신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있길 잘했어요. 그 옆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제가 체포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햇살원 정문.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던 저를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씨,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한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설 건물을 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 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시는 밤이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원의 피해 어르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설 측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5가족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몰랐단 말입니까? 원장도 알고 있었다던데 공범 아닙니까?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함이 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 딸 오선영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우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요 6개월 전에 그러셨어요. 지수 씨가 지갑을 들고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았어요.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서 시설을 나갔습니다. 그 등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형사의 물음에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동생이 있어요. 동생 이름은 박민재. 26.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혼자 동생을 돌봤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비용이 한 달에 230만 원이었습니다. 제 실수령액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처음 3년은 모아둔 돈을 썼습니다. 다음 1년은 카드론을 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이 280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처음 손을 댄 날 기억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새벽에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어요. 주워서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설에서 다음 달 납부가 밀려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돈을 빼고 있었어요. 형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잘못인 거 알았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동생은 저밖에 없거든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펜을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분 관련해서 담당 기관에 연락을 넣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에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피해 가족들, 전 동료 직원들, 지역복지 관계자들, 취재진. 저는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3년 전 표창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정장이었습니다. 검사가 피해 내역을 읽었습니다. 피해 어르신 15명. 피해 총액 310만 원. 3년에 걸친 범행.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수 씨를 정말 믿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치매라고 무시한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훔쳤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새벽에 혼자 돌본 어르신이 15분입니다. 그 중에 가족이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은 분이 10분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매일 밤 누군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들 이름, 딸 이름, 이미 돌아가신 남편 이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웃으셨던 건 진짜였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오선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판결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저한테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민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누나.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나왔어. 그게 다였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원은 원장 체포 후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인근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우말순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새 시설로 오신 첫날 어르신은 창밖을 보셨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손 잡아줄 사람이 있나요? 직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네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 후였습니다. 우선영은 어머니 새 시설의 발길을 끊지 않았습니다. 주 1회 가던 걸 주 3회로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딸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왜? 믿지 않아서요. 어르신이 한동안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지수 씨를 모두가 믿고 있었으니까. 선영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르신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영아. 믿어주지 않아도 기억은 할 수 있어. 나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거든. 선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 박지수에 대해 선영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금방은 못할 것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을 믿지 않은 건 박지수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었다는 것을. 치매 진단이 어머니의 모든 말을 착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선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격증은 남아있었지만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트 계산대에서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일합니다. 아는 얼굴이 오면 살짝 긴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봉투를 받아 가져갑니다. 저는 그걸로 됩니다.
주말에는 동생한테 갑니다. 둘이서 가까운 공원을 걷습니다. 민재는 꽃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쁘다. 민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네. 그게 다인 대화이지만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편합니다. 햇살원이 있던 자리에 새 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이 안 오는 밤이면 그 복도가 떠오릅니다. 불 꺼진 복도. 어디선가 들리는 숨소리. 어떤 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 소리는 진짜였습니다. 그 소리에 응했던 저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을 일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르신들 얼굴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버리면서 동시에 남겨진 전부입니다. 한국 요양원에는 오늘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새벽에 혼자 10명 넘는 어르신을 담당하는 요양보사가 있습니다. 가족이 한 번도 오지 않는 어르신이 전국에 수만 명입니다. 그것이 제 죄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의 요양원에서 누군가가 새벽 복도를 혼자 걷고 있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든 절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사정은 이해되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3요양원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 사가족의 역할도 책임이 있다. 번호로 댓글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